그리고 오늘 이 시간 변상국 교수님을 모시고 또 코로나 시대의 가정에서의 가족대화법에 관한 그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어떤 그 대화나 이렇게 네. 아름다운 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하셨던데 네. 혹시 뭐 특별히 가족 대화에 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신 그런 특별한 이유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은 저 아버님이 올해 81세요. 아직 살아 계신 예, 장모님이시고, 네. 그리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네. 암으로 좀 고생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어머님께서 예, 어머니. 근데 아까, 저희 가족 얘기 창피하지만, 아까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네. 어머니가, 네 아빠하고 상대 참 답답하다.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한지 모르겠다. 가족 방에다가 예. 올리신 거예요. 예. 아버지는 거기 없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 답답하다 이렇게 욕을 하신 거네. 왜 이렇게 네 아버지는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을 네. 잘 맞춰줄지 모르니 예. 속상하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지만 예. 또 누구보다 믿음 좋으신 부모님이시지만 예. 저도 항상 어릴 적에 저는 16살 때부터 자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부모님 살았으니까. 근데 그 저의 소중한 그 어린 시절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다정한 모습보다는 늘 갈등, 싸움, 그렇죠. 뭐 일종의 애정이겠지만 뭐 미워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16살 때부터 왜 그거를 아버님이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는 충남 예산이 고향인데 아버지가 당시에 신례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산 근처에. 근데 거기 경찰이셨거든요. 경찰이셨어요? 예, 요즘에 지구대 소장님으로. 그러다가 아버지가 엄하셨겠는데? 엄하셨죠. 그 당시에는 이게 물이 수돗물이 아니라 우물이었어요. 네, 그렇죠. 겨울에 아버지가 그걸 들어가다가 넘어지셔서 허리 디스크로 2년 동안을 누워 계신 거예요. 예, 아버님이 그때 당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냐면 대소변을 어머니가 받아내셨으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거의 자살을 하고 정말 그런 마음을 겪으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공무원 승진 시험을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 2년 동안 그 공무원 그 승진 시험 그리고 시편과 욥기 딱 두 가지만 읽으면서 누워서 성경을 또 말씀을 그 말씀에 힘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면서 그래서 2년 만에 전국에 3위로 통과를 하신 거예요? 3등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서울로. 제가 고1 때.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서울로 오길 바라셨지만 저는 고향에 남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 외할머니 댁에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됐죠. 그렇죠. 아버지가 잘 되셔가지고 아들하고 이렇게 그렇죠. 자신하셨군요. 네. 아이고 참 원망하기도 그렇고 이게 좀 제가 사춘기 때였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슬펐던 건 뭐냐면 목사님 솔직히 어릴 적에 그 영어 수학 같은 거 많이 강조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네. 그거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제가 영어 강사를 한 10년 넘게 해가지고 영어를 많이 질문을 괜히 했습니다. 영어를 많이 생각.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어릴 적에 그 중요한 공부가 지금 돌아보면 그게 왜 중요했지? 물론 그런 거 많죠. 진학을 위해서 필요했지만 맞아요. 미분적분 이런 거. 그게 도대체 왜 지금 필요하지만 그게 왜 필요하지 현장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제가 살아보니까 대화법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하늘에 목사님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대요. 그걸 항로라고 불러요. 항로.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답니다. 수로. 수로. 네, 그렇죠. 입만 열면 하는 게 말이 아니라 대화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은 다음에 전쟁을 겪으면은 후유증이 100년 간답니다. 그렇죠. 네. 그 전쟁 때문에 그 한과 상처를 가지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되겠어요? 명령과 어떤 또 가난과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전에 또 가부장적 이런 게 있어서 그냥 거의 명령식으로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또 군대 문화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런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두 가지를 했대요. 첫 번째, 너무 잘 산다. 우리나라가 의외 잘 산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 몰랐다. 솔직히 말해서. 지하철 너무 깨끗하다. 뉴욕을 능가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놀란 게 있답니다. 화장실? 아니 너무 표정들이 지하철에서
다들 이렇게 어둡고 인상을 쓰고 아 맞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마치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얼굴로 표정이 없다 그러죠. 네. 그래서 도대체 한국인들 왜 그러느냐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대화법이라는 것이 그냥 대화법이 아니라 진짜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뭐 가정의 행복 많이 얘기하는데 네. 가정의 행복을 하려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대화가 돼야 감정이 교류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대화를 제대로 할 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믿음 좋다고 대화 잘하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영적으로 훌륭하신 거 알고 있는데 믿음이 좋다고 해서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네. 배워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혹시 뭐 좋은 대화라는 것이 어떤 거를 이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목사님께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가 곧바로 답을 했잖아요. 네. 모든 대화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겁니다. 아, 민감하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일관성. 그러니까 민감, 반응, 일관성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아기들이 울어요. 그럼 엄마가 좀 다가가잖아요. 우리 왜 그래 하면서 네. 뭐 쉬했구나, 뭐 배고팠구나 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아기한테 민감하게 반응해 주게 되면 이 아기도 커서 엄마를 민감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도 커서 자기 친구들을 민감하게 대해요. 자, 목사님, 민감하게 대하는 사람을 싫어할 리 있겠습니까? 절대 싫어할 리가 없어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민감이 실패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가 뭐냐면 둔감해져요.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자, 목사님께서 한번 교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교수님. 다시 한번. 교수님. 네. 교수님. 네, 말해봐. 성의 없이 보이잖아요. 네, 화나죠. 화나잖아요. 네. 둔감해 짜증나고. 그렇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민감이 실패하면 예민해져요. 그렇죠. 민감과 예민은 다릅니다. 민감은 정상 반응이고 예민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니죠, 한마디로.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또 직장 상사와 밑에 사람들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민감하게.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뭐 아빠할 때 왜? 뭐 민감했지만 표정을 쓰면서 왜? 그렇죠. 이게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민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편안함을 가지고 그렇죠. 뭐 아빠할 때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남편분들을 좀 제가 남자지만 우리 하나 고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편들은 그 TV 뉴스라든지 스포츠를 볼 때 굉장히 몰입을 합니다. 그쪽으로. 그렇죠. 자, 근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안 합니다. 네. 여보 한번 해보세요. 여보. 아유, 또 해보세요. 여보. 말해. 여보. 진짜. 지금 저 축구하자 축구 손흥민이. 저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슨 다시 해보자. 우선 다시 하겠습니다. 연극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보. 응? 자기야?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연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왜냐하면 뭐가 삘이 꽂히면 그렇죠. 이게 그쪽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못해요. 이게 시선이라든지 몸을. 근데 이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분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가족들이 부를 때 항상 좀 약간 긍정적인 표정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는 태도를 좀 길러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저도 남자의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부를 때마다 왜 그래?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완전 닭살이 쫙쫙쫙 떴거든요. 특히 뭐 제가 또 이제 뭐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경상도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뭐 비법 같은 거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한 20년 강의했는데요. 또 상담도 뭐 몇천 명을 만나봤어요.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듣죠. 근데 저도 가정이 있지만 가정의 행복을 깨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색함이다. 어색함. 어색함. 어색함을 4번만 반복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강의 나갔는데 연세가 60이신 분인데
어릴 적에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모델이 없이 자라신 거예요. 늘 아버지가 그리워요. 그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머니가 키웠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약간 무뚝뚝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애정 표현을 못 받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그죠. 또 그 이분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애정 표현에 굶주린 분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하셨어요. 아들 2을 낳았어요. 근데 애정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정도 있고. 근데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로 온 거예요. 나이 60에. 그렇죠. 그런 분들 맞아요. 저도 아버지 학교 스텝이었었는데. 그러셨구나. 네, 그런 분들. 근데 금요일, 토요일 날 주로 아버지 학교 하지 않습니까? 네. 금요일 날 까지 숙제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 자녀들 사랑한다. 뭐 이런 것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와야 돼요. 네, 맞아요. 허깅하고. 근데 그런 허깅도 안 해봤을 뿐더러 사랑한다는 말을 해봤어야지. 그렇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밤 10시에 고민하다가 드디어 아들 방을 놓고 갑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야, 아버지 뭐 도와드릴까요? 야, 저기 아버지가 내일 아버지 학교를 해. 그거 한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뭐 도와드릴까요? 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말씀하세요. 뭐 제가 뭐 컴퓨터 도와드릴까요?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아버지 말씀하세요. 야, 예? 사망한다. 사망한다. 사랑한다 해야 되는데. 혀가 한다고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왜 사망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게 우리가 그치, 훈련이 안 되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받은 걸 주게 돼 있어요. 사랑받은 아이는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어릴 적에 대화 많이 남자들이 뭐 말이 없다 천만의 말씀. 어릴 적에 대화를 많이 하고 자라온 아들들은 커서도 말을 잘하는 아버지가 되고 말을 잘하는 남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나쁘다 좋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혹시 남편들이 참 말이 없다는 우리 아내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남편을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편을 비롯한 그 시아버님, 그 윗대까지 3대를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말을 하면 혼나는 과거의 문화였어요. 우리 예전에 많이 그랬었죠. 그렇죠. 밥 먹을 때 말하는 거 안 좋아했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게 밥 먹을 때 대화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몸에 배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 여자들 문화 속에서는 답답하죠 남자가. 그렇죠. 너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어색함을 4번만 반복하라. 그럼 그렇죠. 5번째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니 저도 되게 이렇게 그거를 잘 못했었는데 아버지 학교 하면서 사랑해 하고 이렇게 남자들이 가슴 안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알아요. 그거를 하면서 저희 또 아들이랑 뭐 가족이랑 그런 거를 자주 했었죠. 근데 제가 하면 가족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그만해라고. 그래도 저는 이 표현이기 때문에 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그래서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참 훈련이 필요한 그런 거지. 사랑도 좀 훈련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사랑도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색함을 4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럼 우리 아내들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의 문화 그 결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나도 문제가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걸 역기능이라고 역기능. 또 좋은 면도 있을 겁니다. 그걸 순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있단 말이지. 근데 남자만 그러냐?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역기능과 아내의 속에 있는 역기능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당신 나 무시해?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부부 사이에서는요 그 옳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불행한 부분입니다. 목사님 여쭤볼게요. 목사님 부부 사이가 있다면 옳은 게 중요할까요? 행복한 게 중요할까요? 행복한 게 중요하겠죠. 제가 한 번은 상담을 하는데 전 대전에서 상담을 하거든요. 음악을 전공하는 부부가 왔어요. 굉장한 음악 전문가들이에요.
제 앞에 싸우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상담을 와서 아주 싸워요. 평소에는 엄청 싸웠겠다. 제가 말렸어요. 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왜 싸우시냐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저 인간이 문제가 있어야 하더라고, 제 앞에서. 그렇죠. 이 남자가 아니야. 저 인간이 문제가 있대.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왜 문제가 있어! 소리 지는 거예요. 내가 말렸어요, 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두 분 싸우지 마시고 제 문만 답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뭔데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두 분은 행복이 중요해요? 아니면 옳은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 또 아내분이 뭐 행복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옳은 걸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절대 포기 못해요. 저 인간이 먼저 포기해야 돼요. 옳은 걸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옳다 그러다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근데 부부간의 대화는 좋다 나쁘다가 왔다 갔다 해야지 옳다 그러다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절대 행복한 부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하면 자기 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럴수록 한쪽은 뭡니까? 자존심을 세우게 되고 자존심이 강해질수록 여러분들 자존심이 강해질수록 진심이 안 나와요,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데 어떻게 진심이 나옵니까? 그렇죠.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어떤 아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부부싸움 할 때 기억했다가 당신 그렇죠. 이랬잖아. 공격하는 이러면은요. 와, 이거 굉장히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살다 보면 편하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너무 무심결에 뱉은 말들, 어떤 눈빛들 이것들이 쌓여서 정말 나 정말 저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어. 절대 신뢰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마찬가지야. 나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만 절대 신뢰하지 않아 어떤 부분들은.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다. 그건 상당히 참 그러면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신뢰거든요.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을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시 말하지만 믿음 좋다고 해서 가족끼리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믿음 좋은 거하고 행복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이게 정상인데 아닙니다. 전부 다 예수만 믿어요.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행복한 부분은 100상이라면 한 10상밖에 안 돼. 내가 봤을 때 그래. 또 왜 그럴까요? 뭐냐면 믿음은 좋은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몰라요. 그렇죠. 예수 믿 사랑하라. 좋은 말씀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어떻게가 없어요. 어떻게 하우가. 그렇지. 이걸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참아라. 설거지를 해줘라. 이런 건 너무 테크닉적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진심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을 그러니까 물론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는 분한테 말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의 핸드폰 보지 마세요. 네. 되게 보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근데 있거든요. 남편들도 그거 하지 마시고 서로 보지 맙시다. 이거는 서로 존중합시다. 그거 보다가 깨지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보고 싶으면 미리 말을 하세요. 여보 오늘 밤 보려고 하니까 알아서 지울 건 지우고 당신이 그렇게 해. 이렇게 차라리 말씀을 하세요. 솔직하게. 안 보는 척, 은밀한 척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게 나중에 서로의 불신을 자극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하더라도 불신이 쌓일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 휴대폰에 보면 안 되는 게 많이 있나 봐요. 저는 그냥 오픈을 하는. 목사님은 되게 훌륭한 가장이신데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게 오해가 쌓일 수 있으니까.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또 원치 않는 카톡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정말 보고 싶으면 말을 하세요. 너 보고 싶다. 그러니까 10분 뒤에 볼 테니까 알아서 정리한다든지. 요즘 휴대폰은 거의 개인 생활 공간이나 마찬가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나름의 프라이버시가 또 존중될 필요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족 간에 이렇게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요즘 또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이 가정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언론이나 보면은 더 가정 문제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그 뉴스가 참 보기 겁나는 게 거의 일주일에 한두 건 아동학대가 일어나요. 심지어 죽였다 아이를. 그렇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와 정말 매주마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인 사건을 비롯해서
그건 물론 그 부모 자체가 그 돌보는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변호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 어디를 못 나가잖아요.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로즈 다시 말해서 닫혀 있는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나가지 못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엮이는 가정은 더 엮이는 가정이 됩니다. 안 좋은 게 더 퍼진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남자들도 뭐 회사가 귀찮아. 난 집에서 그냥 그 가택 이 일을 하는 게 더 좋아. 했는데 웬걸? 그렇게 해보니까 네. 좋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딪히잖아. 굉장히 그렇죠. 예민해지고. 왜냐하면 인간은 포유류인데 포유류들은 공간이 중요해요. 자기만의 공간. 근데 그 공간이 너무 좁으면은요. 네. 거기서 굉장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말하지만 더 못 볼 걸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가족끼리 네. 막 부딪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그렇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늦잠을 잔다. 학교 갈 시간인데 속 뒤집어지죠. 네. 야, 너 좀 일어나야지. 네. 조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어납니까?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야, 아빠가 말하는데 알았어가 뭐야 그거. 네. 이런 보신 거 아니죠? 네. 이런 순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무건의 말 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간의 감정이 그렇죠. 상하죠. 아빠 내 감정을 건드렸어? 나 아빠하고 얘기 안 할 거야. 저 버릇없는 놈. 그렇지. 이런 식의 또 기싸움이 벌어지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어떤 그 관계들 엮이는 가정들이 턱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부부 간에는 뭐 나름의 어떤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주고 또 존중해주는 게 필요한데, 자녀들은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또 바로 갔으면 좋겠고 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뭐 9시, 10시 뭐 공부도 안 하고 막 휴대폰만 잡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뭐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뭐 어떤 요령이나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거 정말 오늘 가장 어려운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일부의 핵심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다 공감, 저 같은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 자녀들을 대한 일단은 두 가지를 첫 번째는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제가 과거에 저도 이제 교수지만 이제 목사로서 학생부를 한 10년을 지도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교회에서 서울에서. 근데 한 12년인가 10년 넘게 중고등부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예민할 때 그 학생들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따라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대하는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믿어주고, 속아주고, 기다리고. 그러면 믿어주고, 속아주고, 기다리고. 그럼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대하는 방법이 똑같으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쏘아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탕자의 아버지 같이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애들이 안 변하냐면요, 너무 급해요. 빨리 와! 절대 안 속습니다. 내가 속을 줄 알아? 내가 이러니까 애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소설가 이회소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요즘에 몸이 아프다고 하던데. 이회소 씨가 아들이 둘이래요. 근데 지금도 그 자녀를 키웠던 방법이 너무 재밌었는데, 어릴 때부터 책을 보면 혼냈답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책을 보면 혼낸다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두 아이들이 아버지는 참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공부하지 말라고 할까? 진짜로 그게 거짓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면 혼냈대요. 그 나중에 아들 사춘기가 되니까 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프레쉬를 비춰가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아이고, 우리 집 애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공부 좀.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안 거예요. 이 작가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죠. 하니까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공부하지 말라. 왜냐면 아이들은 어차피 정상적인 아이라면은 호기심을 느끼게 되면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뭐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를 대할 때는 세 가지를 전제해라. 힘드시겠지만 믿어주고, 속아주고,
기다리고.